넷플릭스 코리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였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다룰지 미리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번 드라마에 대한 간략한 총평, 그리고 8부작이었던 시리즈를 초반, 중반, 후반 3파트로 나누어 가볍게 정리한 뒤에 각 회차별 주요 내용 및 느낌과 함께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했던 의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각 파트별로 타임스탬프를 찍어두었으니 보고 싶은 파트로 넘어가실 분은 재생바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주 평범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번 시리즈는 조금은 난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작 냄새를 물씬 풍기다가 꽤나 큰 실수를 했고 정신을 차리고 노선을 다시 잡았지만 그러기엔 이미 길을 잘못 든 느낌을 주는 드라마였죠. 물론 드라마 초반부터 이어지는 긴박감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탁월한 배경음악 선택, 그리고 시청자가 끊임없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배우들의 나레이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고.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마지막까지 다음 회차를 보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였기에 굉장히 재밌게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존재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 드라마를 3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화부터 4화까지를 초반부, 5, 6화를 중반부, 7, 8화를 후반부로 나눴습니다. 먼저 1화부터 4화까지는 단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흡입력 있게 관객을 빨아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배경음악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하며 솔직히 중간에 몇 번은 실눈을 뜨고 봤을 정도로 긴장감이 어마어마했죠.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제 개인적인 느낌엔 시간대 교차 편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계상과 김윤석의 시점이 교차되는 지점도 많은데 거기에 윤보민 형사의 시점 교차, 그리고 조연들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교차해서 보여주죠. 최근 들어 한국 넷플릭스 작품들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교차 편집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금은 정신없게 느껴지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초반부의 교차 편집은 장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반부인 5, 6화에 들어서며 이 교차 편집의 장점이 희석되고 말죠.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조금 아끼겠지만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가 약간 괴리감을 일으킨다는 것이 중반부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들어서며 장르가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고민 씨를 대하는 김윤석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이죠. 아저씨, 왜 나 전화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웃어야 할 장르가 아님에도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극의 긴장감을 잠시 완화시켜주는 것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오히려 극에 대한 집중력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처럼 미친 듯한 몰입감을 끌어내는 초반부와 지금까지 쌓아온 빌드업이 흔들리는 중반부의 괴리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작 느낌을 물씬 풍기다가 꽤나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인 7, 8화에 접어들며 떡밥들이 많이 풀리고 본격적인 스릴러 장르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때 스토리와 연출이 과감한 것을 넘어 약간의 막장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과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반부에 접어들며 일부러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후반부에서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노린 것 같기도 한데 아주 평범한 관객 입장에서 노선을 바로잡으려고 무리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각 회차별 내용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이 드라마 1화는 정말 미친 듯한 긴장감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도입부에서 잔혹한 장면들과 대비되는 평화로운 배경음악이 굉장히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펜션 운영자인 김윤석과 과거에 모텔을 운영했던 윤계상의 스토리가 교차해서 등장하며 인물들에 대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어서 지방으로 발령받은 경찰이 가져온 사진에 윤계상의 모텔과 함께 2001년 첫 사건이라는 글씨로 과거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묘한 긴장감을 형성한 상태에서 가장 큰 바람을 불러오는 고민씨가 등장합니다. 고민씨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들이라기엔 아이를 너무 거칠게 대하고 남자아이도 고민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게다가 고민씨가 쇼핑하는 장면은 굉장히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고민씨와 김윤석이 펜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평범하게 LP판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오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죠. 그리고 다시 윤계상의 시간으로 교차 편집되며 윤계상이 겪었던 사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비 오는 날 차에 기름이 떨어졌고 윤계상은 친절을 베풀며 그 남자를 모텔로 들이죠. 동시에 윤보민 형사가 등장하며 윤계상이 있는 과거와 김윤석이 존재하는 현재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윤계상이 김윤석의 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윤계상의 모텔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과
사건과 동시에 김윤석의 펜션에선 피 묻은 LP판이 보이며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과거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었던 남자가 겨우 극복하고 펜션을 차렸는데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한 듯한 느낌을 주며 관객에게 어마어마한 몰입도를 선사했습니다. 아마 1화를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늦었든 바로 다음화 재생 버튼에 손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화로 넘어가는데 1화에선 전반적으로 평화롭지만 긴장감이 돌았던 것과 대비되게 시작부터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1화 마지막에 살인 떡밥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피범벅이 되어 펜션을 청소하는 고민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하지만 김윤석에겐 피 묻은 LP판을 제외하곤 진짜 살인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가 발견되었기에 길을 가다 마주한 경찰에게 신고를 하려다가도 망설이는 김윤석의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이를 신고했다간 과거에 모텔이 망했던 것처럼 펜션 사업도 망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마침 다시 과거 윤계상 시점으로 돌아가 경찰서에 갔던 윤계상의 모습을 비추며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죠. 게다가 윤계상은 자신이 살인범을 데리고 왔다며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김윤석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점의 김윤석을 비추는데 그는 결국 블랙박스를 열어보게 되죠. 그리고 고민씨가 퇴실할 때 함께 왔던 아이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캐리어만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였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했지만 왜인지 김윤석은 신고하지 않죠. 김윤석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도한 상상이지 않을까 라며 사건을 덮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드라마의 시작과 함께 항상 나오는 나레이션이 지금 이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라는 대사는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면 쿵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무가 쓰러진 것과 쿵 소리가 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김윤석은 일어난 사건을 모른 채 하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일이 생각나며 이런 결정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며 관객들은 여기서 윤계상과 김윤석이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겨우 펜션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에 엮이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김윤석의 행동을 관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윤계상의 과거를 보면 살인사건 이후 모텔은 살인 모텔로 알려져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계상은 목재 공장을 전전하고 아내는 식당 알바를 하며 조금씩 빚을 갚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에겐 살인사건에서 발생한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모르는 척, 기억나지 않는 척 살아보려고 하지만 살인사건의 잔상은 계속해서 남게 되죠. 게다가 부부는 계속 마찰을 겪게 되고 심지어 모텔은 팔리지도 않는데 이런 윤계상의 모습을 보면 관객들은 김윤석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게 됩니다. 마치 관객들도 이 사건의 공범이 된 듯한 묘한 불쾌감을 선사하죠. 그리고 다시 현재의 김윤석으로 돌아와 딸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앞에 생각지도 못한 고민씨가 다시 등장하며 미친 듯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다음화를 보게 만드는 미친 전개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김윤석은 어떻게든 고민씨를 모르는 척하지만 고민씨는 마치 김윤석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과거에 묵었던 펜션의 모든 자리를 거치며 LP판이 있던 턴테이블을 쳐다보는데 표정이 기묘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흔적을 남긴 살인마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시 과거 윤계상과 아내의 시점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이 지점부터 약간의 피로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윤계상과 아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2화에서 아들 떡밥을 던졌기에 이 떡밥 회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느끼게 되죠. 아무튼 아들 이야기 그리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윤계상 부부의 이야기는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기도 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고민씨의 모습을 비추는데 정말 이때 조금 감탄했습니다. 고민씨라는 배우가 진짜 독보적 미친 느낌을 너무 잘 냈기 때문인데 이게 정말 잘 연출되다 보니 판무파탈로 느껴지는 기현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윤석과 고민씨가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어지러움의 극치였습니다.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꽤 오랜만에 겪는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전 장면들에서 김윤석이 환상을 보거나 이상한 꿈을 꾸는 연출이 있다 보니 고민씨와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상상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김윤석이 과거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한 PTSD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고민씨라는 인물 자체가 김윤석이 상상에는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3화는 초반부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구간이었고 이 드라마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끝나고 김윤석이 정신을 차리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김윤석의 가족 사진에서 딸의 얼굴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것을 비춰주며 3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 느낀 점은 와 넷플릭스 코리아가 진짜 괜찮은 작품을 만들었고 살인자 이응 난감의 상위 호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 자체는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청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세한 스토리는 3화까지만 다루고 이 드라마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과연 쿵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 대사
대사는 매화마다 꼭 한 번씩은 등장하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는 간접 피해자에 대한 것이죠. 먼저 인간의 양심에 대해선 김윤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모른 채 하고 덮으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처럼 보이기도 하죠. 오히려 두 번째 주제인 간접 피해자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윤계상은 자신이 직접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한 범죄자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는 간접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윤석도 간접 피해자로 보이지만 김윤석의 경우는 윤계상과 조금 다릅니다. 윤계상은 정말 뜬금없이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가 되었지만 김윤석은 벌어진 일을 보고도 양심을 저버리고 사건을 덮으려 했죠. 어떻게 보면 간접 피해자이면서 간접 가해자인 것인데, 이는 윤보민 형사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김윤석을 위로하는 장면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김윤석은 윤보민 형사에게 무조건적인 위로를 받을 때 마치 이것이 정말 맞는 위로인가 라고 묻는 듯이 관객을 쳐다보는데, 관객 입장에선 선뜻 답을 내리기 어려웠죠. 이렇게 양심과 간접 피해자 그리고 간접 가해자라는 주제로 관객들이 묘한 불쾌감 속에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꽤나 깊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해놓고 드라마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화에서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모르는 척 덮고 싶어 한다고 말했던 윤보민 형사의 대사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를 흐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이 드라마의 어떤 점이 좋고 아쉬웠는지, 그리고 제가 놓친 새로운 해석이나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달에 단돈 5,000원대, 1년에 6만원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